예, 언제나처럼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오늘 하루 정치 뉴스 알아보고 분석해보는 뉴스 인앤아웃부터 시작을 할 텐데요. 오늘도 여러분이 너무너무 좋아하시고 또 기대하시는 YTN의 이우영 아나운서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이우영입니다. 예, 기대를 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으니까 네. 기대를 충족시켜 주셔야 됩니다. 왜 이렇게 발음이 안 나오죠 오늘? 네, 기대를 충족시켜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떻게 충족시켜 줄 건데요? 일단 YTN 라디오 지금 청취율 조사 기간이니까요. 네, 청취율 조사 전화 받으시면 02로 시작되는 전화 오면 받으셔서 YTN 라디오 뉴스 정면 승부 잘 듣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고마워요. 네, 그렇게 좀 발음이 씹히고 저도 좀 씹혔는데 네, 우리 모두의 일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예. 네, 샵 0945 우물정 0945로 청취 인증 문자와 함께 오늘은 특별히 저희가 뉴스 정면 승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이 승부 이행시 재밌게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커피 쿠폰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자, 이제부터 이우영 아나운서가 시범으로 한번 보이겠습니다. 자, 준비를 정말 못했는데. 네. 승이 좋아합니다. 오마이걸 승이 좋아합니다. 네. 그만합시다. 네. 자, 그만해요, 그만. 부 한번 하라는 제작진의 명령이 있었습니다. 부 해보세요, 그러면. 운 띄워주십시오. 부 부탁합니다. 한 번쯤 보고 싶습니다. 네. 제가 PD님 제가 이거 하지 말자 그랬을 때 그냥 넘어가시지 제가 막 더워지네요. 네, 오늘 내일 추워진다는데 네, 너무 이렇게 몸을 이렇게 덮여주셔가지고 고맙습니다. 너무 준비를 안 해서. 네, 참 진짜 순발력이 있는 줄 알았더니 오늘 다시 보게 됩니다. 이게 정말 진정한 순발력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아니 순발력이 있어야지 순발력으로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사심 가득한 방송. 네. 자, 오늘 얘기해 봅시다. 네. 네, 첫 번째 뉴스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역 의료 인프라 붕괴 위기에 대응해서 정부가 지방 국립대를 중심으로 지역 필수 의료 강화에 본격적으로 나섰다는 소식인데요. 정부가 오늘 지역 완결적 필수 의료 혁신 전략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동안 소아과 오픈런, 응급실 뺑뺑이로 대표되는 지역 필수 의료 붕괴 또 지방 소멸을 막기 위한 전략인데요. 정부는 우선 지방 국립대 병원 등 거점 기관의 의료 역량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KTX 첫 차를 타고 서울의 대형 병원을 찾는 경우가 많았는데 지역에서도 중증, 응급 최종 치료를 마칠 수 있게 한다는 건데요. 이를 위해 정부는 필수 의료 분야 교수 정원을 대폭 늘리고 총인건비, 정원 등 공공기관 규제를 혁신하기로 했습니다. 국립대 병원의 경우에는 중환자실, 응급실의 병상 인력 확보를 위한 비용을 지원하고 지역 내에서 골든아워 안에 응급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또 사회적으로 필요하지만 수익성이 떨어지는 필수 의료센터에 대한 보상도 계속 강화한다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고요. 넥스트 팬데믹 대비를 위해서 국립대병원 중심의 인력 병상 대응 체계를 확립하고 국립대병원과 지방의료원의 연계 협력도 강화한다고 합니다. 또 특히 국립대병원의 소관부처를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바꾼다라고 하는데요. 이 소관부처가 바뀌면 복지부가 추진하는 지역 의료 인력 양성을 위한 전공의 정원 조정도 힘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복지부가 올해 1월 발표한 필수 의료 지원 대책에서 지방병원 필수 과목의 전공의를 확대 배치하는 것을 골자로 전문 과목 정원 조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또 국립대병원과 국립대 이렇게 협력을 강화해서 의사 과학자를 키우고 디지털, 바이오 R&D 혁신도 꾀한다라고 합니다. 정부가 의사단체들의 강력한 요청대로 필수 의료를 지원하기 위한 수가도 올린다라고 하는데요. 기존에 추진하던 방안 외에도 고난도, 고위험 추가 보상, 저평가 항목 수가 인상, 소아 입원 보상 강화 등을 내년부터 차례로 시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최하위 수준인 의사 수도 늘려서 필수의료 공백을 메우고 초고령 사회에 대비한다는 소식도 이전부터 계속해서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늘어난 의대생들은 지역 필수의료 분야로 유입되도록 한다는 계획입니다. 특히 지역 필수의료 분야에서 안정적으로 자리를 잡을 수 있게끔 지역 인재 선발도 확대한다는 소식까지 나왔고요.
또 이를 위해서 의료분쟁법을 개정을 한다고 합니다. 올해 말부터 불가항력적인 분만 의료 사고 발생 시 국가 부담을 70에서 100%로 늘리는 이런 것도 있고요. 또 의료인 형사 처벌 특례 범위 확대, 의료 배상 책임보험 가입도 지원한다고 합니다. 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윤 대통령도 오늘 관련 발언을 내놨습니다. 윤 대통령이 오늘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필수 의료 혁신 전략 회의를 주재한 자리를 통해서 무너진 의료 서비스의 공급과 이용 체계를 바로 세우겠다. 지역 필수 의료를 살리고 초고령 사회를 대비하기 위해 의료 인력 확충과 인재 양성은 필요 조건이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임상 의사뿐만 아니라 관련 의과학 분야를 키우기 위한 의료인 양성도 해야 한다라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자, 의대 정원 확대를 비롯한 필수 의료 혁신 전략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제가 볼 때에는 이거는 진짜 그 가장 전형적인 민생에 직결되는 문제고, 우리가 민생에서 특히 이제 우리의 삶에 관한 것, 생존에 관한 문제이자 이것은 삶의 질에 관한 문제도 되거든요. 사실 의료의 문제이기 때문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에 있어 이거를 지금 윤석열 정부가 강력하게 추진해서 성공한다면 제가 볼 때에는 뭐 이거는 꼭 뭐 지지율 이런 얘기를 사실 하는 것도 머쓱할 정도로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상당히 국민적 호응이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은 분명히 합니다.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 이 교수님들 어떻게 확충하느냐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국민의힘 의원 중에 한 분이 조사를 해봤더니 1.2명인가 교수 한 명당 거의 과외 수준이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연차적으로 늘린다 하더라도 당장에 큰 문제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단 제가 이제 한 가지 좀 바라고 싶은 것은 뭐냐면 지금 사실 제가 이정현 전 대표 국민의힘에 그분도 예전에 호남 지역에 출마했을 때 이 순천 지역에 이제 이 의대를 유치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이런 얘기를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각 지역이 전부 이제 나서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거는 좀 합리적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게 뭐냐면 물론 다 필요한 지역이라고 제가 생각합니다. 그런데 특정 지역에 의대를 신설했을 경우에는 거기에 한꺼번에 많은 교수 인력이 필요하게 되는 거. 그런데 지금 기존의 의대의 증원을 이렇게 좀 골고루 시켜준다면 의대 교수가 갑자기 집중적으로 많이 필요한 일은 생기지 않을 거니까 이러한 측면을 좀 골고루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지역에 필요한 거 오케이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전체 국민의 생존과 삶의 질에 관한 문제다라는 차원에서 우리 정치권도 좀 접근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네. 자, 다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다음 주 월요일 23일에 국회에 복귀한다는 소식인데요. 권혁기 당대표 정무기획실장이 오늘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서 이 대표는 내일 재판에 출석을 하고 다음 주 월요일 당무에 복귀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시급한 민생 문제 해결에 집중할 예정이다라고 말하기도 했는데요. 23일 오전 국회에서 최고위원 회의 주제를 시작으로 당무를 재개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서 이 대표가 8월 30일 국정 쇄신 등을 요구하면서 단식 농성에 들어갔다가 건강이 악화해서 지난달 18일 입원을 했고요. 이후 이번 달 9일에 퇴원을 했고 자택에서 회복 치료를 받아왔습니다. 자, 이제 다음 주에 복귀하는 이재명 대표인데요. 이런 가운데 도지사 시절 나온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 관련해서 보도가 요즘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소식 뉴스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이 어제 이른바 이 공익 제보를 하신 분이 국회에서 기자회견도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아마 이 부분도 다시 쟁점화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하고요. 특히 제가 주목했던 것은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김동연 경기도 도지사가 본인이 임명이 아니라 본인이 도지사로 이제 취임하기 전부터 경기도의 감사 부서에서 감사를 했는데 최소 60여 건, 많게는 100여 건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이 있어서 경찰에 수사 의뢰를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결국 이거는 뭐냐면 김동연 지사는 뭐 너무나 잘 아시다시피
민주당 내 아주 유력 정치인이죠. 근데 민주당 내 유력 정치인이 이 문제를 이렇게 언급했다. 경기도의 감사 결과를 언급했다라는 사실도 저는 좀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이재명 대표가 복귀를 했을 때 그러면 어떤 그 얘기를 할 것이냐. 제가 볼 땐 민생에 집중한다 뭐 이런 얘기 지금 말씀하셨지만 이 얘기도 피할 수는 없어요. 비명들 가결표를 던진 비명들 네. 어떻게 할 것인가도 피할 수 없을 것 같은데 저는 지금 민주당 내에서 이렇게 돌아가는 걸 보면 굿캅 배드캅 아시죠? 예? 좋은 경찰 나쁜 경찰 이 얘기가 너무 분산돼서 나와요. 한쪽은 최고위 같은 경우에는 강경한 얘기가 나오고 이재명 대표는 통합 메시지를 내놓고 근데 그런 점도 저는 굉장히 아주 흥미롭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물론 당사자들은 굉장히 좀 기분 나쁜 일이겠지만 우리 같이 밖에서 보는 사람은 아 이게 참 상황이 흥미롭게 돌아가는구나 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데 한번 지켜봐야겠죠. 어떻게 전개가 되는지. 예. 네. 자, 다음은 국민의힘 소식 살펴볼 텐데요. 국민의힘에서는 법원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사건을 대장동 특혜 의혹,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을 다루는 재판부에 배당한 데 대해서 재판 지연에 편들어주는 것이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오늘 국회 소통관에서 성명을 발표했는데요. 이 사건을 법원 조직법상 단독 판사가 맡아야 한다라고 하면서 서울중앙지법이 이 사건의 판사 3명이 재판하는 형사합의부에 그것도 대장동 사건이 진행 중인 형사합의 33부에 배당한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결국 위증교사 사건을 대장동, 성남FC 사건에 병합해서 같이 심리하려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관련도 없는 위증교사 사건까지 합쳐지면 1심 판결이 언제 나올지 국민들의 걱정이 크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법원은 대장동과 관련 없는 위증교사 사건을 병합 없이 빨리 진행해서 신속한 결론을 내야 한다라고 하면서 그렇지 않으면 사법부마저 이재명 대표 감싸기를 한다는 비판에 할 말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국민의힘에선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법사위 간사인 정점식 의원은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재판에서 징역형의 선고가 이뤄질 것으로 당연히 예상한다라고 하면서 이 사건을 형사합의 33부에 배당한 것은 앞으로 수년간 위증교사 사건도 확정짓지 않겠다는 법원의 의지를 보여준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검찰이 지난 16일 이 대표가 과거 자신의 검사 사칭 사건 관련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재판에서 위증해달라고 요구한 혐의로 기소가 됐고 서울중앙지법이 이튿날 이 사건을 형사합의 33부에 배당을 했는데요. 대장동 특혜 의혹 등 기존 사건과의 병합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는 않았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의혹들에 대해 법원이 병합해서 같이 심사하려는 거냐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는 상황인 건데요. 국민의힘 의원들의 주장 어떻게 들으셨나요? 전에 제가 이런 말씀 드린 적 있는 거 그리고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이 됐을 당시에 맨 처음에 나온 반응은 사법부에 대한 굉장히 격앙된 반응이었어요. 그때 제가 말씀드린 것은 뭐냐면 사법부 이 집권 여당이거든요. 제도에 대해서 이런 식의 입장 표명을 하는 것은 지극히 바람직하지 못하다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이번도 역시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본인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는 있어요. 예? 뭐 개인적으로는 얼마든지 생각할 수 있는데 문제는 집권 여당의 의원 그것도 법사위원으로서 과연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제도적 신뢰 특히 집권 여당이 신경 써야 할 제도적 신뢰를 좀 키울 수 있는 이런 방향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좀 반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옛날에 그 문재인 정권 시절에 민주당에서 검찰 가지고 막 얘기하고 검수완박 그때도 나오고 이 얘기할 때도 저는 똑같은 얘기를 다른 언론에서 얘기를 했거든요. 여당이면 제도의 신뢰를 높이는 방향으로 노력해야지 본인들이 막 어떻게 생각한다고 제도의 신뢰를 자꾸 깎으려고 하는 듯한 발언을 하는 것은 전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좀 이런 모습을 보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네. 자, 다음 소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한길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 위원장이 자신의 총선 역할론에 대해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가 끝나고 본인의 거취에 대해 말들이 많은데 어디 안 간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국민통합위 간부회의가 지난 17일 열렸는데
통합이 본연의 업무를 더욱 열심히 해야 한다. 동요하지 말고 열심히 일하라 라고 밝혔다고 통합이 관계자가 언론과의 통화에서 전한 겁니다. 김 위원장이 대통령으로부터 너무 칭찬을 받아서 어깨가 더 무겁다라고도 했다고 하는데요. 김 위원장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윤 대통령 중심의 신당을 창당하거나 국민의힘 지도부가 비대위로 전환될 경우에 중책을 맡을 수 있다라는 일각의 추측을 부인한 겁니다. 앞서 김 위원장은 국민의힘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참패 이후 정치적으로 주목을 받아왔는데요. 특히 앞서서 말씀드린 지난 17일 열렸던 국민통합위 그리고 국민의힘 지도부를 초청해서 윤 대통령이 주재한 만찬에서 윤 대통령은 국민통합위의 다양한 정책 제언을 우리 당과 내각에서 조금 관심 있게 꼼꼼하게 한번 읽어달라라고 하면서 국민통합위 정책 제안 보고서 100부를 당에 배포하라고 지시한 장면은 김 위원장 역할론이 세간에 떠돈 계기 중 하나가 됐습니다. 이게 윤 대통령이 김 위원장에게 힘을 실은 것 아니냐 이렇게 해석이 나왔기 때문인데요. 최근에도 독대를 하면서 정치적 조언을 윤 대통령에게 하는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전신인 새정치민주연합의 창당준비위원장 그리고 공동대표까지 맡을 만큼 현실 정치에 대한 감각도 갖춘 김 위원장이 정치권에서 책사로 통하기도 하는데요. 일단 김 위원장은 부인을 했는데 연말까지 윤 대통령 지지율이 반등을 하지 못하고 새롭게 지도부를 구성한 국민의힘도 차별화에 실패하는 등 총선 전망이 어두울 경우에는 김 위원장 역할론이 또다시 되살아날 가능성도 있는 상황입니다. 강서구청 보궐선거 참패 이후 또 그리고 총선을 앞두고 여당 대통령실에서 여러 변화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중에서도 김한길 위원장의 새로운 역할론도 최근 보도가 많이 됐는데요. 이 소식 뉴스인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한길 위원장 같은 경우 여러분 다 기억하시겠지만 새천년민주당을 만들 때 공동 대표도 지내셨고 사실 굉장히 그 뛰어난 정치적 책략가이자 정치적 감각이 굉장히 뛰어난 분이고 두 번째 이분의 강점이 가장 큰 거는 정치 경력이 이렇다 이런 거 떠나가지고 중립적인 이미지를 중도적 이미지를 줄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사실은 국민의힘이 여태까지 보여준 거는 상당히 좀 우쪽에 기울어진 이미지가 좀 많았잖아요. 그런데 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중도층이기 때문에 중도적 이미지를 당 전면이라든지 여권 전면에 내세우는 것은 전혀 나쁜 전략이 아닙니다. 지금 그 혁신기구 만든다고 그러잖아요.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혁신기구 성공하려면 첫째 혁신기구한테 문자 그대로 모든 권한을 다 주고 둘째 혁신기구 위원장은 그 기구의 수장은 중도적 인물이어야 한다. 제가 항상 얘기하는 이유도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뭐 당대표는 안 받고 있다고 하니까 혁신기구 대신에 혁신기구의 정권을 몰아주고 중도적 이미지를 내세워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도 바로 이제 그런 이유인데 그런 의미에서 김한길 위원장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거 저는 아주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본인 아마 모르긴 모르지만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실제로 김한길 위원장이 보다 중요한 중책을 맡게 될 가능성도 저는 현재로서는 배제할 수 없다. 정치는 생물이다. 생물이라는 게 뭐 생물, 화학, 수학 이런 게 아니고요. 살아있는 그러한 물체다. 네. 왜 비웃어요? 아닙니다. 전 그런 적 없습니다. 비우는 얼굴인데 뭘? 저는 그런 기억이 없습니다. 아 그래요? 네. 예. 그렇다. 그러니까 어떻게 변할지 모르죠. 네. 예. 자, 마지막 소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통일부 장관 인터뷰 소식 살펴볼 텐데요. 김영호 통일부 장관이 오늘 연합뉴스 TV와 인터뷰를 했습니다. 이 소식 한번 다뤄볼 텐데 김 장관은 북한에 중대한 도발이 있다면 정부는 9.19 남북군 사합의 문제를 재검토해서 적절한 대응 조치를 내놓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또 정부는 북한이 러시아에 무기를 지원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면서 미국과 함께 러시아, 북한에 대한 강력한 제재에 나설 것이다라는 점을 예고를 했습니다. 1시간에 16,000발이 쏟아지는 북한의 장사정포나 군사도발 가능성을 실시간으로 파악을 해야 하는데 9.19 군사합의로 우리의 공중정찰 자산에 손이 묶였다라고 하면서 9.19 군사합의를 안보 자살골에 비유를 했습니다.
최대한 신속하게 9.19 군사합의의 효력 정지를 추진해야 한다는 신원식 국방부 장관의 언급에 관해선 신 장관의 평가는 군사 전략적인 건데 남북 간 합의의 효력 정지는 군사 전략적인 평가뿐 아니라 더 큰 국가 전략적 차원의 고려가 있어야 한다면서 안보 상황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판단할 문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김 장관이 지난 11일에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통일부 국정감사에서 북한의 중대 도발이 없는데도 9.19 군사합의 효력을 정지하는 것이 적절한지 묻자 안보 상황을 종합평가해 효력 정지를 결정해야 한다고 답변을 한 바 있는데요. 이는 정부가 북한의 중대 도발이 없더라도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에 나설 수 있다고 시사한 것으로 해석이 됐습니다. 그러나 김 장관은 이번 인터뷰에서 안보 상황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검토한다는 말은 북한의 중대 도발 발생을 포함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다만 중대 도발이 무엇인지는 우리가 판단할 부분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북한 무인기 영공 침범 직후인 연초에 북한이 다시 우리 영토를 침범하는 도발을 일으키면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를 검토하라고 지시한 바 있는데 효력 정지를 검토할 도발의 범위를 영토 침범으로 한정하지 않은 겁니다. 김 장관은 또 북한과 러시아 간 무기 거래도 대한민국에 대한 도발이란 점을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북한 이탈 주민 입국자가 작년에 2.5배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기도 했고요. 비핵화 협상이 아니더라도 인도주의 문제에 관해선 북한과 대화할 수 있는 점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 9.19 남북 군사합의 효력 정지 관련해선 신원식 국방부 장관의 후보자 시절 그리고 최근 이스라엘 하마스 간 무장 충돌까지 계속해서 언급이 정치권에서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김 장관은 9.19 군사합의를 자책골에 비유를 했는데요. 이 비유 어떻게 들으셨나요? 뭐 지금 사실은 이 민주당은 지금 9.19 군사합의와 이 하마스 전쟁 오늘인가 어젠가 그 세미나도 했어요. 네. 그런데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뭐냐면 9.19 군사합의라고 얘기를 했을 때 그 9.19 군사합의가 북한이 그러면은 왜 응했을까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지금 9.19 남북 군사합의가 체결된 이거는 뭐냐면 군사 분계선에서 그러니까 MDL 기준이죠. 네. 20km까지는 정찰 비행을 금지하자 지금 이 얘기가 포함이 돼 있는데 민주당은 우린 그 바깥에서 할 수 있으니까 문제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걸 이런 식으로 바라봐야 돼요. MDL 기준으로 서울은 40km밖에 떨어져 있지 않아요. 근데 MDL 기준으로 평양은 140km 떨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차이로 본다면 이 MDL 기준으로 20km까지 정찰 비행 금지하는 것이 합리적이냐는 청취자 여러분이 뭐 당연히 판단할 거라고 판단하실 수 있다고 보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이 합의를 할 때 뭐 북한이 내내 협상 내내 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비행 금지 구역을 MDL 기준 60km까지로 하자 그랬거든요. 그렇다면 서울 이북으로는 비행기 날아다니지 말자는 얘기예요. 북한이 왜 60km를 협상 내내 주장을 했을까를 생각해 보시면 9.19 남북 군사합의에 임하는 북한의 생각을 저는 단적으로 읽을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여러분이 판단하시는 건데 그렇게 해서 우여곡절 끝에 탄생한 남북 군사 합의인데 한 가지 더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일반적으로 합의를 하거나 계약을 할 때는요 스냅백이라고 그래가지고 안 지키면 물르는 거 있잖아요. 그게 다 있어야 되거든요. 그 조항이. 근데 9.19 남북 군사 합의는 그게 없을 뿐만이 아니라 북한은 이미 수차례 막 뭐 개성공단 내에 있는 남북 출입 사무소도 폭파시키고 뭐 다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뭐 무인 정찰기도 띄우고 자신들이 다 파기할 건 다 파기한 행동을 다 했는데 우리가 이거를 파기 안 하고 지킨다. 전 파기하자는 얘기는 아니에요. 효력 정지를 하자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 효력 정지도 이 효력 정지와 파기는 근본적으로 다른 얘기거든요. 근데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것마저도 한반도 평화에 위협이 된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글쎄요. 저는 솔직한 얘기로 거기에 동의는 못해요. 그러니까 효력 정지는 전 필요하다고 보는 사람이죠. 파기는 다릅니다. 파기하면 그건 빌미가 될 수 있는데 효력 정지는 자신들도 효력이 이미 정지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북한 입장에서 볼 때는 마음대로 하는데요. 뭐.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이제 저는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 비롯해서 국민들이 좀 판단을 하실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여기까지 하죠. 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순발력이 약간은 좀 부족한 YTN의 이우영 아나운서와 함께했습니다. 아닙니다.